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남편 곁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45년 동안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잠그고 1시간 뒤에 나왔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 이유를 4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이름은 이정분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지요. 서울 성북구 이 동네에서 시집와서 아이 둘 낳고 남편 먼저 보내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도 그대로고 부엌 타일도 그대로고 부엌 옆 창고 문도 그대로입니다. 그 창고 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45년을 품고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박성태 씨를 만난 건 1975년 봄이었어요. 성북구 도남동 골목 끄트머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헐리고 없지만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봄마다 바자회를 열었지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간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28, 공장 식당 조리 보조로 일하던 평범한 처녀였어요. 성태 씨는 구석 탁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면바지, 국밥 한 그릇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먹고 있었지요. 주변이 시끄러워도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눈에 남았습니다. 시끄러운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성태 씨는 구로공단 섬유공장 재단사였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상경해 공장 기숙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술을 하지 않고 월급을 꼬박꼬박 부모님께 붙였다고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랄 게 따로 없었지요. 우리는 그해 가을부터 만났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성북천 둑방을 나란히 걷거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게 전부였어요. 성태 씨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시한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 시절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남자는 드물었으니까요. 1976년 12월, 우리는 동네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이 40명 남짓이었고 패백 음식은 친정어머니가 직접 만들었어요. 신혼집은 도남동 골목 안쪽 단칸 셋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컴컴했지요. 그래도 좋았어요. 둘이 있으면 좁아도 따뜻했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잠자리는 언제나 불을 끈 뒤였습니다. 성태 씨가 먼저 그렇게 이끌었고 저는 따랐어요. 끝나고 나면 그이는 반드시 바로 셔츠를 걸쳤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습관인 줄만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둠 속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게 그 시절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상함이 있었어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뻗었는데 이불이 차가웠지요. 눈을 떠보니 성태 씨가 없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30분이 넘어서야 조용한 발소리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태 씨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었지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가라앉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디 갔다 온 걸까? 다음 날 아침 밥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요? 성태 씨는 밥그릇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위장이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그래. 새벽에 한 번씩 나빠지거든.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면 화장실을 가야지. 왜 불을 켜고 부엌 쪽에 있었을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삼켰습니다. 새댁이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건 예의 없는 짓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남편이 밥 벌어다 주면 된 거야. 쓸데없이 따지지 말고. 저는 어머니 말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새벽 5시의 의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비가 와도 성태 씨가 몸살로 끙끙 앓아도 명절 새벽에도 똑같았어요. 5시 정각이면 그이는 일어났습니다. 부엌 옆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번 자는 척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매번 깨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이불을 들추는 소리에 눈이 먼저 떠졌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요. 창고 문 아래 그 희미한 빛이 꺼지고 그이의 발소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도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새벽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성태 씨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을 먹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손찌검은 꿈에도 없었지요. 월급 봉투를 통째로 가져다 줬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설거지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웃음이 없는 건 아닌데 웃음이 늘 어딘가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이의 눈 안쪽에는 항상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 아래 돌처럼 보이는데 손이 닿지 않는 무언가가. 저는 그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과묵한 사람이라고 그러려니 했지요.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저는 해마다 한 번씩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더운 날에도 긴 소매를 입는 걸까? 성태 씨는 한여름에도 소매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공장 일이 위험해서 그렇다고 했지요. 기계 때문에, 불꽃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요일 쉬는 날에도 그이의 소매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냥 넘겼어요. 그냥 넘기는 게 그 시절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언젠가는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결국 물어보기로 했어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지 말자. 여보, 그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요. 짧은 침묵이었어요. 길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성태 씨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발 더는 묻지 마.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다 먹지도 않은 채로 저는 혼자 남은 밥상 앞에 앉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킨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에 이 사람은 결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혼자 창고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날 밤 창고 문 아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그 빛을 바라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1978년 결혼한 지 2해가 지나던 해에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성태 씨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2시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해요. 앉지도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냥 문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고 간호사가 나중에 귀띔해줬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태 씨의 눈 안쪽에 있던 그 먼 곳이 잠깐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1981년에는 딸 미경이가 왔지요. 2아이가 생기고 나서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좁은 새방이 왁자지껄해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성태 씨도 아이들 앞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수가 여전히 적었지만 성민이가 무릎에 올라오면 책을 읽어줬고 미경이가 그림을 그려오면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생각으로 또 몇 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문제였어요. 성태 씨는 계절이 바뀌어도 긴 소매를 고집했습니다.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어요.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성민이는 땀띠가 나서 밤마다 칭얼댔고 저는 선풍기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도 땀을 흘렸지요. 그런데 성태 씨는 그 더위에도 긴 소매 셔츠를 입고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반소매 입어요. 이렇게 더운데. 성태 씨는 밥을 먹다 말고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안 더워. 안 덥다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긴 소매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자꾸 보이는 법이지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도 긴 소매. 일요일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을 때도 긴 소매. 한여름밤 잠자리에서도 성태 씨는 반드시 소매가 긴 잠옷을 입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팔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뻗어 팔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그 거리감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부 사이의 서운함을 입 밖에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약봉지를 처음 본 건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성태 씨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문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선반 위에 약국 봉지가 보였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봉지는 투명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보였지요. 거즈, 하얀 반창고, 그리고 짙은 색 연고 통 하나.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돌아와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왜 거즈를 쓰는 걸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성태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리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러나 속은 달랐지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신경이 쓰이면 눈이 따라가는 법이지요. 비 오는 날 성태 씨의 움직임이 더 굼떴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는 일이 잦아졌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잠깐 표정이 구겨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금방 펴졌지만 저는 봤어요. 한 번은 성민이가 아버지 등에 달려들며 매달렸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냥 신나서 달려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태 씨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가늘어졌다가 금방 풀렸지요. 성민이는 몰랐어요. 저만 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허리 많이 아파요? 공장 일이 원래 그래. 나이 드니까 더 그렇고. 한번 병원 가봐요. 아, 괜찮다니까.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성태 씨는 몸을 돌렸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이의 등이 보였습니다. 이불 속에 가려진 그 등이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1990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각자의 세계가 생겼어요.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미경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지요. 집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들었어요. 새벽 5시면 여전히 성태 씨가 일어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의식이었지요. 저도 20년 가까이 자는 척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어요.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벽부터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참다가 새어나오는 것 같은 짧고 낮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낮으로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저건 위장이 아프다는 사람 소리가 아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두려웠어요. 1994년 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지요. 성태 씨는 그 시간 동안 말없이 곁에 있었어요. 밥을 차렸고 아이들을 챙겼고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졌지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창고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낮은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를 막 잃은 날 밤이라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헐거워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돌리지 못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때문인지 성태 씨 때문인지 20년 가까이 모른 척 살아온 제 자신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성태 씨가 돌아올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조용히 이불을 덮는 걸 느끼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알아야겠다. 막연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20년 가까이 잠겨있던 그 창고 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도 잠겨버렸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물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물어봤겠지요.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늘 그 20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또 한동안 서 있었어요.
1995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성태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이가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몸을 굽힐 때 잠깐 멈추는 게 보였지요.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 오늘 짐을 좀 많이 날랐어. 밥상에 앉은 성태 씨는 평소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옆구리를 지그시 눌렀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병원 한번 가요. 제대로. 성태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안 괜찮아 보여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이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지요. 저도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 몸 어딘가가 지금도 낫지 않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낫지 않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걸까? 그 즈음 저는 한 가지를 더 눈치챘습니다. 성태 씨가 약국을 다녀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손에 들고 들어왔지만 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창고에 먼저 넣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태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사왔어요? 허리 파스. 요즘 좀 심해서. 봉지 안에 파스만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이도 더 설명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결심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기일날 밤 창고 문 앞에서 했던 막연한 결심과는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구체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그 다른 방법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낯설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은 몇 번 가봤지만 국립도서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요. 1996년 봄이었어요. 저는 혼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한 번 헤맸어요. 건물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지요. 안으로 들어서니 책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어요. 옛날 신문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지하 자료실이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실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신문들을 필름으로 보관해 두는 곳이라고 했지요. 계단을 내려가니 형광등이 낮게 켜진 좁은 방이 나왔습니다. 기계 몇 대가 놓여 있었고 중년 여성 사서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1970년대 신문을 보겠다고 하니 그 사서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필름을 꺼내다 주었지요. 저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사서에게 다시 물었어요.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돌리는 손잡이, 초점 맞추는 법, 필름 넣는 순서. 저는 천천히 따라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 시절 신문을 읽었습니다. 1977년 전후 성태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
신문 속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슬 퍼런 시절이었습니다. 긴급 조치가 내려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잡혀간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지요. 저도 그 시절을 살았지만 신문을 꼼꼼히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보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이 없었어요. 누가 잡혀갔다는 말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도 전부 행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고 나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행, 조사 중, 자진 출두.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 기사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구로공단 인근 야학 관련 인사 수명이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짧은 기사였어요. 기사는 딱 2줄이었습니다. 그 시절 신문은 그런 일을 2줄로밖에 쓸 수 없었지요. 1977년 여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성태 씨가 그 이상한 출장을 다녀왔다던 그 시기와 겹쳤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찾았습니다. 야학, 노동자, 연행, 고문. 직접 쓰인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있었지만 쓸 수 없었던 것들이 그 침묵 속에 가득 차 있었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가는 발이 무거웠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진정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게 없었어요. 신문 기사에 성태 씨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기가 겹치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실로 돌아와 필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사서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성태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낡은 면 잠옷에 긴 소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그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흘렀지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침묵은 알 것 같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20년의 새벽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더 무거웠어요. 성태 씨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 빛이 그이의 얼굴에 닿았다가 사라졌어요. 이마의 주름, 입가의 그늘, 눈 안쪽에 그 먼 곳. 20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인데 그날 저녁은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무엇을 견뎌온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도 안 된 것을 혼자 끌어안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피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성태 씨가 자리를 피하더라도 끝까지.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성태 씨가 일어났어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겼지요. 그 낮은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이란 게 항상 그렇지요. 낮에는 단단한데 막상 마주 앉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성태 씨 얼굴을 보는 순간 준비했던 말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밥 더 줄까요? 성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또 넘겼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심은 매일 밤 새로 했고 매일 아침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나라 전체가 뒤숭숭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나왔고 동네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성태 씨가 다니던 공장도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잔업이 줄었고 동료 몇 명이 먼저 나갔다는 말을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꺼냈습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성태 씨가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일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고 안 자르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 그이는 말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걱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태 씨 걱정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본 그 기사, 겹치는 시기, 창고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나라가 흔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이 사람 안에 무언가 있다. 반드시 있다. IMF 한파가 몰아치던 그해 겨울, 성태 씨는 결국 공장을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신청했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스스로 신청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20년 넘게 다닌 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 성태 씨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신발을 벗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발끈을 풀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성태 씨는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넓은 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손. 그런데 그 손등에 뭔가 보였습니다. 흉터였어요. 작고 둥근 자국이 손등 위쪽에 2개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불빛 아래서 유독 또렷하게 보였지요. 저는 시선을 밥그릇으로 내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퇴직 후 성태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20년 넘게 아침이면 나가고 저녁이면 들어오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요. 성태 씨도 어색한 듯 보였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마루와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동네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근무가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새벽 근무는 무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태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지요. 2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난 사람이니까요.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새벽 의식은 계속됐습니다. 출근 전에 창고에 들렀다가 나갔어요. 저는 그것도 자는 척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소리였지요. 그런데 익숙하다는 게 꼭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200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성민이가 장가를 들었고 미경이도 시집을 갔어요. 손주가 생겼고 명절이면 집이 잠깐 시끌벅적해졌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태 씨와 저 둘만 남은 집은 예전보다 더 넓게 느껴졌어요. 그 넓음 속에서 의문이 더 크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일상이 의문을 덮어줬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지요. 그런데 둘만 남고 나니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즈음 성태 씨의 몸이 더 나빠졌어요. 비 오는 날이면 움직임이 눈에 띄게 굼떴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아침부터 진통제를 먹었어요.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1시간 반이 되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아래 불빛이 켜져 있었지요. 귀를 댔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낮아진 소리였어요. 숨을 참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참아 넘기는 소리.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소리가 뚝 멈췄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어요. 괜찮은 거 맞아요? 응. 들어가.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성태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창고 불이 꺼졌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성태 씨가 이불을 덮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눕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고 그이도 알았지요. 우리 둘 다 깨어 있으면서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운 채로. 그 어둠이 그날 밤 유난히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성태 씨가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긴 소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찰나였어요. 금방 내려왔지요.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팔 안쪽에 뭔가가 있었어요. 길고 창백한 자국이었습니다. 흉터였지요. 성태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내려놓는데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성태 씨가 쳐다봤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릇이 미끄러워서. 그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 뒤에 숨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 한다. 이번 결심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결심이 아니었어요. 몸 안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고 문 앞에서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는 일을 반복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자는 척 기다리는 새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나를 정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성태 씨가 창고에 들어가는 그 새벽에 저도 내려가겠다고. 문이 잠겨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겠다고. 그이가 나오면 마주보겠다고. 20년 넘게 모른 척 해온 것들을 이제는 마주보겠다고. 창밖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태 씨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를 정했습니다.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미루면 또 한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갈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미뤄왔으니까요.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성태 씨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고 국을 떠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 밥을 다 먹고 나서 성태 씨는 뉴스를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애써 모른 척 했지요. 밤 10시가 되자 성태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잘게. 네. 먼저 자요. 그이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몇 시간 뒤면 새벽 5시였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이 들리는 소리, 마룻바닥을 밟는 발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그 낮고 조심스러운 소리. 2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지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2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불을 걷다가도 다시 덮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요. 가디건을 걸쳤어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어두웠어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발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두렵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예전과 달랐지요. 예전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그날은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계속 걷게 했어요.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아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약 봉지 뜯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낮고 짧은 소리. 저는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잠깐 기다렸습니다. 나예요. 열어줘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들으면서 문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지요. 그래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태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부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보, 당신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름을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때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성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언제 입었는지 제가 노크하는 사이에 급히 걸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추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건지 아니면 통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다 알아요. 성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도 봤어요. 1977년 여름 기사도 봤고, 당신 공장 근처 야학 이야기도. 그이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 같았어요. 창고 문 앞에 선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근데 오늘은 안 돌아가려고요. 성태 씨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이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선반에 약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거즈, 반창고, 연고, 소독약, 이름 모를 약병들, 그리고 작은 세숫대야 하나.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마다 이 좁은 공간에서 혼자 이것들을 꺼내고 닫았을 사람을 생각했어요. 성태 씨가 선반 앞에 서서 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여줘요. 그이가 굳었어요. 셔츠 뒤쪽이요. 보여줘요. 성태 씨.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이의 어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그리고 셔츠를 어깨에서 내렸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등이었어요. 크고 작은 흉터들이 등 전체에 있었어요. 오래된 것은 희고 납작했고 덜 아문 것은 아직 붉었습니다. 둥글고 작은 자국들이 줄을 지어 있었어요. 그 자국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신문에서 읽었으니까요. 손을 뻗었어요. 흉터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성태 씨의 몸이 한번 떨렸어요. 그리고 굳었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태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힘이 빠지듯이 저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좁은 창고 바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만 조금씩 흔들렸어요. 20년 넘게 혼자 삼켜온 울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등에 이마를 붙였어요. 흉터 위에.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성태 씨가 말했어요. 1977년이었어. 퇴근하고 오는데 차가 섰어. 남자 둘이 내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나으리였어. 어디인지도 몰랐어. 눈을 가리고 데려갔으니까 야학 모임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노동자들 그 가르쳐주는 모임인 줄만 알았거든. 불법인지도 몰랐어. 성태 씨의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이어졌어요. 버티려고 했는데 못 버텼어. 없는 이름을 지어냈어. 모르는 주소를 댔어. 그러고 나흘째 되던 날 사람이 들어오더니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틀렸다고 그냥 새벽에 골목에 버려줬어. 저는 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입 열면 당신 잡아온다고. 그래서 말 못했어. 당신이 무서워서. 나 때문에요? 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넘게 잠겨있던 창고 문의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저를 무섭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 마음이 20년 넘는 새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못 버틴 게 부끄러웠어. 사내가 그것도 못 견디냐고. 그 생각이 20년 넘게 나를 잡고 있었어. 저는 그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못 버틴 게 아니에요. 성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 둘은 달라요. 그이가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던 20년 넘게 봐온 그 먼 곳이 처음으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창고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성태 씨가 새벽에 내려가면 저도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그이가 말렸습니다. 자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20년을 혼자 두었는데 이제 와서 자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벽이 바뀌었어요. 저는 상처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연고를 어디에 바르는지, 거즈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성태 씨는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누군가에게 등을 보이는 것 자체가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성민이와 딸 미경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전부 꺼내는 건 성태 씨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래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 왔다는 것만큼은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경이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 손이 떨렸지요. 성태 씨는 2022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이었어요. 오래된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봄날에 조용히 갔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줘서 고마워.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더 일찍 서 있었어야 했어요. 성태 씨가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부엌 옆 창고 문도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잠기지 않는 문이지요. 어떤 날은 그 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20년을 더 일찍 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는 진실을 나눈 뒤로도 20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20년이 앞에 20년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가까웠어요. 짐은 나눌 때 비로소 절반이 됩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알미 우리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성태 씨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상처를 닦는 분들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혼자 감당하는 분들이,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버틴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닫혀있는 문 앞에서 돌아서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서 계세요.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열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닫아둔 문이 있는 분들께,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